2018년 4월 27일이었어요. 저녁 9시경이었습니다. 미국 미주리주의 한 고속도로 옆에는 강을 따라서 샛길이 하나 있어요. 어두운 비포장 도로고요. 울창한 나무가 쭉 늘어져 있는데 비가 오면 배수가 잘 안 돼서 진흙길이 되고 중간중간 물웅덩이도 있는 그런 길입니다. 여기 나는 사람들만 지름길처럼 이용하는 한적한 시골길이에요. 글렌이라는 한 중년 남성은 옆자리에 딸을 태우고 신나게 달려가고 있었어요. 딸을 어머님 집에 태워주는 길이었거든요. 이미 해는 졌고 이 길은 가로등도 없어요. 앞만 보고 쭉 달려가는데 저 멀리서 헤드라이트를 켠 차가 마주오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 저 차 가만히 서 있네. 또 차가 한 대가 아니에요. 두 대. 길도 좁은데 왜 저러고 있는 거야? 고장난다? 블레는 차를 슬쩍 세우고 창문을 내렸습니다. 저기요, 저기 무슨 일 있어요? 차 좀 옆으로 빼주면 좋겠는데. 그러자 중년의 백인 남성이 차에서 내리는 거예요. 아니요, 아무 일 없는데요. 제가 차를 빼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다른 길로 좀 돌아가면 안 될까요? 미안합니다. 블레는 의아해하면서도 처음 만난 사람이니까 신경 쓸 이유도 없고 살짝 북쪽으로 돌아서 다른 길로 갔어요. 그런데 뭔가 기분이 찝찝한 거지. 30분 뒤에 딸을 어머니 집에 태워주고 방금 지나왔던 지름길을 되돌아서 왔는데요. 아까 그 백인 남자를 만났던 딱 그 지점에 오니까 뭔가 분위기가 달랐어요. 이번엔 차가 한 대만 되어져 있고요. 그 차 바로 앞에는 여성 한 명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글렌은 바로 911 신고해서 여기 여자가 있는데 쓰러져 있어요. 의식이 없는 것 같아요. 디스패처는 선생님, 그 차에서 좀 내려가지고 여자 상태 좀 살펴보면 안 될까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엄청 무서울 것 같은데 글렌은 디스패처가 요청하는 대로 차에서 내려서요. 여성의 상태를 봅니다. 이 여자 신발을 신고 있지 않았고요. 머리에서 피가 나고 있었어요. 곧바로 경찰이 도착했고요. 여성의 머리에는 총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방금 30분 전에 글렌이랑 마주쳤던 그 백인 남자가 의심스럽죠? 또 아무리 여기가 외진길이라고 해도 그것도 목격자. 글렌과 마주친 뒤에 총으로 사람이 살해했다? 시신을 유기하지도 않고요. 그냥 버리고 갔어요. 엄청 대담한 살인마입니다. 오늘은 이 사건 내방에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는지 알아볼게요. 오늘 사건은 미국 미주리주 랜돌프 카운티에서 일어났습니다. 여긴 미국에서도 조용한 시골 마을이 군데군데 모여 있고요. 전통적인 농업이 발달한 지역이에요. 몰리 왓스는 1982년 12월에 모벌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는 오빠였어요. 오빠 팀. 몰리가 자폐 스펙트럼 중 하나인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고 있었거든요. 팀은 어렸을 때부터 몰리의 경호원이었어요. 내 동생 괴롭히는 애들이 있으면 가서 혼내주고 등굣길, 하굣길도 함께하고 또 몰리는 늘 에너지가 넘쳤거든요. 탁구공처럼 정말 어디로 튈지 몰라서 팀이 항상 동생을 챙겼어요. 성인이 되었을 때 몰리는 밝고 명랑한 아가씨가 됩니다. 유튜브 채널도 있는데요. Flower gleam and glow. Let your power shine. 영상에서도 느껴지죠. 노래 부르고 춤추고 에너지가 철철 넘쳐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여성이었어요. 동물도 사랑해서 고양이를 5마리나 키웠다고 합니다. 사건 당시에 몰리가 가장 관심 있던 분야는 네일아트였어요. 네일아트를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사람들이랑 사진도 공유하고 제품 추천도 해주고 그러는 게 취미였는데요. 몰리는 점점 네일 폴리시, 한국에선 매니큐어라고 하죠. 여기에 빠져들어요. 그러다 아이디어가 하나 떠올랐어요. 네일 팁을 만들어보자. 왜 네일아트가 돼 있는 가짜 손톱 있죠? 학생들이 주말에 놀러 갈 때 많이 붙인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만들어서 팔기 시작했어요. 샤인 스파크라는 이름을 걸고 온라인 몰을 만든 거죠. 몰리의 디자인은요, 색깔 여러 개를 섞어서 알록달록하게 만든 네일 팁이었는데 수입은 그냥 그랬습니다. 이게 돈 벌려고 했다기보다는 그냥 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었어요. 하고 싶은 게 있어? 그럼 이것저것 다 해야지 직성이 풀리는 거죠. 정말 순수하고 어쩔 땐 어린아이 같았어요. 몰리가 가장 좋아하는 여행지는 플로리다인데요. 디즈니 월드, 해리포터 월드에 갈 수 있으니까. 그렇다고 그냥 놀기만 하는 건 아닙니다. 심리학 관련해서 학사 2개를 가지고 있었고요. 석사도 진행 중이었어요. 분명 장애를 가지고 있고 천진난만한 어린아이 같은 면이 있었지만 몰리는 똑똑하기도 했어요. 몰리에겐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몰리가 20대 초반 때 결혼을 했는데 2년 만에 이혼을 하거든요. 근데 이혼 과정 중에 임신한 걸 알게 된 거예요. 몰리는
오케이. 이혼은 이혼이고 아이는 아이다. 계속 이혼을 진행하다가 임신 중일 때, 배가 불러 있을 때 엠버라는 자기 친구랑 찌릿찌릿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엠버 여자입니다. 초등학교 친구인데요. 과거엔 어릴 땐 별로 친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우연히 마주쳤는데 갑자기 성 정체성에 혼란이 오는 거예요. 둘이 같이 살아요. 몰리는 출산도 했고 아들을 낳았고요. 이렇게 세 식구가 한 가족이 됐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들 데클라는 뇌성마비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커플은 진심으로 아이를 아껴주고 사랑하면서 5년 동안 함께 살아요. 그러다 몰리가 새로운 직장을 얻게 됐는데요. 모벌리 컬렉셔널 센터입니다. 교도소예요. 여기서 수감자들 심리치료를 해주거나 글 못 읽는 문맹 죄수들에게 글을 알려주거나 아니면 정말 기초적인 지식들 그런 걸 알려주는 클래스의 강사였어요. 이런 특수한 시설에서 일한다는 건 사명감도 있어야 하고 또 봉사 정신도 필요할 텐데 몰리는 너무 잘 맞는 거예요. 이거 내 적성에 딱인데 매일 즐겁게 일을 합니다. 그러다 교도소에서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몰리가 한 남자를 알게 됐어요. 이름은 제임스 에디였고요. 교도관으로 일하던 직원이었습니다. 제임스는 몰리가 교도소에서 일하기 훨씬 전부터, 몇 년 전부터 일하고 있었고요. 직책은 루테넌트. 한국이랑 미국은 계급 체계가 달라서 정확히 비교하는 게 어렵긴 한데요. 쉽게 말해서 교도관 여러 명들을 두고 있는 리더예요. 매니저급이에요. 직원들 다 함께 캠프를 가게 됐는데 거기서 둘이 눈이 맞은 거예요. 나중에는 퇴근하고 같이 모텔에 들락날락 거리는 그런 사이가 됐는데 몰리는 지금 엠버랑 같이 살고 있단 말이에요. 바람을 피운 거지. 어느 날 모텔에서 몰리랑 제임스랑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똑똑똑 몰리는 누구세요? 하고 문을 열자 화들짝 놀라는데 그 앞에 엠버가 있었습니다. 몰리 어쩔 줄 모르고 안절부절하는데 제임스는 영문도 모르죠. 눈치껏 바지를 주섬주섬 챙겨 입고 황급히 자리를 떠요. 현장에서 엠버가 이 불륜의 덜미를 딱 잡은 건데 이 사건을 계기로 몰리 엠버 이별하고요. 몰리는 아들 데리고 엄마 아빠 집으로 들어갑니다. 이때부터 몰리랑 제임스는 공식적으로 데이트하기 시작했어요. 제임스 에디는요, 1965년 7월생입니다. 해병대 출신이에요. 몰리보다 16살이 많고요. 둘이 처음 만난 해는 2010년이거든요. 당시 제임스 45, 몰리는 28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임스가요, 유부남이었어요. 아내 멜라니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몰리, 나 지금 이혼 중이야. 근데 자식들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거야. 그놈의 나 이혼 중이야 타령. 제임스는 아들 하나 딸 하나 있거든요. 양육권, 양육비, 재산 분할 꽤 복잡해서 이혼 결정 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른다. 실제 미국에서는요. 이혼 과정이 좀 오래 걸리긴 해요. 특히 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평가나 처분도 해야 하니까 기본 1년, 길게는 몇 년까지 걸리는데 글쎄요. 제임스는 재벌도 아닌데 평범한 직장인인데도 이렇게 오래 걸린다고? 몰리는 이 얘기 듣고 괜찮아요. 난 언제까지 기다릴 수 있어요. 몰리는 점점 제임스에게 빠져들었고 정말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질 정도였어요. 한 번은 몰리가 오빠에게 팀, 나 이렇게 누군가를 사랑해본 적은 없어. 제임스는 내 인생에서 마지막 사랑이 될 거야. 팀은 동생이 저렇게 사랑한다는데 지지하지만 뭔가 좀 불안하기도 하고 이상한 면도 있었습니다. 일단 몰리랑 제임스가 둘이서 데이트를 하면 비용을요 항상 몰리가 내요. 레스토랑, 카페, 모텔 전부 다. 제임스가 훨씬 돈도 잘 벌고 나이도 16살이나 많은데 더치페이 하는 것도 아니고 몰리가 다 낸다고? 팀은 제임스 저 아저씨 말이야. 사기꾼 아니야? 내 동생 자폐 스펙트럼 있는 거 알고 착취하는 거 아니야? 또 몰리의 부모님 팀 시니어랑 샌디는요. 가끔씩 아주 가끔씩 제임스를 만날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마다 무슨 유령이랑 대화하는 것 같다고. 사람이 눈을 보고 대화를 해야 하는데 제임스는 계속 다른 데 쳐다보고 사람이 눈에 초점이 없어요. 무슨 질문을 해도 회피하는 듯한 표정? 자기 딸이랑은 완전 반대인 거지. 몰리는 막 파이팅 뿜뿜하고 지나가는 사람들 다 인사하고 스몰톡하고 그러는데 제임스는 너무 차분하다. 그렇지만 부모가 봤을 때 딸이 제임스를 너무너무 사랑해. 그건 확실해. 지금까지 봐왔던 어떤 순간보다 행복해 보여요.
그래, 뭐 걱정은 되지만 좀 지켜보자 하고 몰리를 지지해줬어요. 그렇게 무려 7년이 지났습니다. 몰리 34살, 제임스 쉰. 이혼하는데 7년이 걸린 거예요. 그리고 2017년 10월에 몰리가 드디어 프로포즈를 받았습니다. 몰리, 오래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 나 이제 이혼 마무리 됐거든? 이제 결혼하자. 몰리는 막 신나가지고 방방 뛰면서 막, 결혼? 그럼 결혼식은 어떻게 해야지? 어디서? 누구 초대할까? 드레스는 뭘로 입지? 몰리가요. 뭐 결혼도 결혼이지만 특히 결혼식, 웨딩에 대한 로망이 컸어요. 바로 웨딩 플래너부터 고용하고요. 정말 하나하나 장소, 식사 세심하게 다 신경 씁니다. 사촌들에게는요, 정말 하루 종일 자기 결혼식 얘기밖에 안 해요. 어떤 컬러를 매칭해볼까? 꽃은 뭘로 장식할까? 며칠 뒤에는 엄마랑 같이 드레스도 보러 갑니다. 드레스를 2개 골랐는데요. 너무 마음에 들어서 하나를 고를 수가 없는 거야. 2개 다 했어요.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결혼식 날짜도 2018년 4월 29일. 따뜻한 봄날로 결정됩니다. 이렇게 결혼식을 몇 달 앞둔 2017년 크리스마스였어요. 갑자기 몰리에게 전화가 한 통 걸려온 거예요. 제임스였어요. 몰리 나 지금 병원에 가고 있어. 애들 엄마가 사고를 당했는데 내가 옆에 좀 있어야 할 것 같아. 몰리는 제임스랑 크리스마스 파티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고? 제임스의 전 와이프 멜라니가요. 지금 교통사고를 당해서 코마 상태에 있는 거예요. 아무리 이혼한 와이프지만 그래도 애들 엄마고 이혼한 지 오래되지도 않았어요. 몰리는 그래 일단 옆에서 잘 돌봐줘. 제임스는 이제 아이들도 챙기고 와이프 병간호도 하고 바쁜 시간을 보냅니다. 몰리의 부모님은요. 이거 결혼식을 좀 연기해야 하는 거 아니야? 이 상황에서 어떻게 결혼을 해? 하지만 이미 결혼식장 예약 다 끝났고요. 몰리 뭐 헤어랑 메이크업 다 미리 받아봤고 초대장도 나왔어요. 취소하는 게 어려웠고 제임스도 괜찮아. 우리 결혼식은 아무 문제 없을 거야. 결국 2018년 4월 결혼식은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해요. 대신에 하객 수는 확 줄였어요. 거의 절반으로 줄여서 좀 간소하게 하자. 그렇게 결혼을 준비하는 동안에 정말 비극적이게도 전 와이프 멜라니가 사망합니다. 그것도 결혼식을 일주일 앞둔 날. 아무래도 결혼식을 취소하거나 연기하거나 조치가 필요했죠. 하지만 제임스는 몰리에게 나 괜찮아. 아이들이랑 장례식 잘 마무리하고 우리 결혼식 문제 없어. 진행시켜. 몰리 당신이 오랫동안 준비한 건데 나 그거 망치고 싶지 않아. 이건 몰리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커플 절대 결혼식을 취소할 생각이 없었어요. 여전히 결혼에 대한 의지가 확고했고 2월 14일에 발렌타인데이 때는 제임스가 몰리에게 사랑이 가득 담긴 카드를 선물했는데 해피 발렌타인데이. 당신은 내 인생 찐사랑이야. 지금이나 앞으로도 영원히. 그렇게 커플은요. 2018년 4월 25일 결혼식을 나흘 앞둔 날 랜돌프 카운티 사무실로 갑니다. 한국으로 치면 시청 같은 곳이에요. 결혼 관련 부서에 찾아갔어요. 여러분 미국에서는요. 캐나다도 비슷한데 결혼하기 전에 내가 결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결혼 허가증을 먼저 받아야 돼요. 내가 지금 유부남, 유부녀가 아니야. 미국에서는 물론이고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도 결혼하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과 결혼식을 올릴 수 있어. 허가증을 받아야 합니다. 그걸 가지고 어디 교회나 성당에 가서 결혼 서약을 하는 거예요. 커플은 결혼 허가증을 받으러 왔는데요. 몰리가 랜돌프 카운티 사무실에 먼저 도착했어요. 몰리 발걸음 가볍게 얼마나 신나겠어요. 7년을 기다렸는데 산뜻하게 건물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직원 마크랑 대화하면서 웃기도 하고요. 몰리의 평소 모습처럼 보입니다. 얼마 뒤 제임스도 건물로 들어와요. 일하다 온 건지 유니폼을 입고 왔는데 둘은 나란히 마크 앞에 섰어요. 근데 제임스는 이게 원래 그의 성격인 건지 몰리에 비하면 그닥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웃지도 않고 그냥 무뚝뚝한 거예요. 아마 전 와이프 멜라니 장례식 준비도 하고 아이들도 챙겨야 하고 심적으로 힘들었을 수도 있죠. 다소 어두워 보입니다. 직원 마크는 서류 다 확인하고요. 자, 지금 서류에 작성한 내용 다 사실 맞죠? 몇 가지 질문도 하는데요. 제임스, 예전에 결혼한 적이 있나요? 어떻게 이혼하게 됐죠? 그럼 제임스는 네, 이혼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답변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조금 불안해하면서 왜 그건 묻는 거죠? 날카롭게 되물어요. 이건 형식적인 질문입니다. 모두 답해야 돼요. 결혼한 적 있나요? 네, 한 적 있어요.
이혼했습니다. 자,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 하나. 사실 제임스는요, 최근에 한 이혼이 첫 번째 이혼이 아니었어요. 그 전에 또 이혼을 했어. 무려 4번이나. 돌돌돌돌 싱인 거예요. 사망한 멜라니는 4번째 와이프였습니다. 그럼 몰리는 5번째가 될 예정이었지. 이 사실을 몰리가 알고 있었냐? 아마 몰랐을 확률이 높아요. 가족들에게 말하지 않았거든요. 원래 가족들에게 비밀이 없었는데 엄마 아빠 제임스 사실 이번 5번째 결혼이에요. 이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아무튼 이날 커플은 결혼 허가증을 받았어요. 자, 이 말은 둘이서 이제 결혼식을 올리면 된다라는 걸 의미해요. 그런데 이 시기예요. 몰리는 뭔지 모를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일단 제임스가 장례식이랑 결혼식을 동시에 준비해야 한다. 그건 몰리 입장에서도 좀 염려가 되는 부분이었겠죠. 자, 그리고 제임스의 마음이 의심 가는 거예요. 계속 사랑을 확인받고 싶었는지 몰리는 제임스에게 이런 문자를 보내요. 제임스, 당신 지금 결혼하고 싶은 거 맞지? 오, 왜 그런 질문을 하는 거야? 당신이 결혼하는 게 마음에 걸린다고 해서 난 걱정이야. 아니야, 몰리. 너가 마음 바뀐 거 아니야? 제임스, 난 절대 마음 바뀌지 않았어. 이게 결혼하는 커플들이 흔하게 하는 사소한 말다툼인 건지 아니면 어느 정도 심각한 건지 모르겠지만 둘 사이엔 이런 문자가 오갔어요. 하지만 결국에는 결혼 허가증까지 잘 받았습니다. 이제 결혼식만 하면 돼요. 이후에 제임스는 엄청 바빴겠죠. 장례식 준비도 해야 되고 또 바로 결혼식을 올려야 하니까. 몰리도 마찬가지. 몰리가 네일폴리시 사업을 하고 있었잖아요. 인스타에 공지도 올려요. 저 주말에 결혼해요. 5월 10일까지 허니문 가니까 이후에 배송할게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 글은 몰리의 마지막 포스팅이 되었습니다. 결혼식을 이틀 앞둔 4월 27일 몰리가 싸늘한 시신으로 도로 위에서 발견됐어요. 밤에 한적한 도로를 지나던 글렌의 신고로 발견이 된 건데 경찰은 빠르게 현장에 도착했어요. 이미 몰리는 사망한 상태였는데요. 아무래도 어두운 도로다 보니까 경찰은 처음에 교통사고를 의심했거든요. 근데 머리에 여기 뒤통수에 총상이 있네? 그럼 경찰이 바로 떠올렸던 게 강도짓인가? 하지만 몰리 손가락에 반지를 끼고 있었습니다. 약혼 반지. 또 가방이랑 지갑도 현장에서 발견됐고 지갑 안에는 현금도 그대로 있어요. 금품이 노린 건 아니라는 건데. 근데 또 특이한 건 휴대폰이 사라졌네. 돈도 아니고 반지도 아니고 휴대폰을 왜 가져가? 뭐 휴대폰에 다른 사람이 보면 안 되는 내용이라도 있나? 그럼 이건 면식범의 소행일 것이다. 또 현장에서 조금 떨어진 지점에요. 흰색 티셔츠가 버려져 있었거든요. 딱 봐도 오래된 게 아니에요. 방금 누가 던져놓은 남자 티셔츠예요. 이거 감식을 위해서 연구실로 보내집니다. 마지막으로 총기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총알이 발견되는데요. 근데 이건 손상이 너무 심해서 어떤 총에서 나온 건지 확인이 어려웠어요. 그래도 다행인 건 몰리 옆에 바로 그녀의 차가 대여져 있었기 때문에 신원은 금방 확인합니다. 또 차 안에 대시보드를 열자 정말 따끈따끈한 발급받은 지 얼마 안 된 결혼 허가증이 나왔어요. 아, 피해자가 결혼을 앞두고 있었구나. 경찰은 몰리의 가족을 찾아갔는데요. 가족들이요, 얼마나 참담해요. 사실 부모에게 몰리는 아픈 손가락이었단 말이에요. 그래도 몰리가 열심히 살아보려고 막 결혼도 하고 사업도 하고 막 저렇게 들떠 있었는데 살해당했다고? 지금 결혼식이 이틀 뒤에 코앞이에요. 근데 갑자기 장례식을 준비해야 돼. 이게 말이 되는 일인가? 또 가족들은요, 계속 결혼에 대해서 좀 불안해하고 있었어요. 제임스, 와이프가 죽어? 그런 상황에서 결혼식을 한다고? 그것도 죽은 와이프, 멜라니 장례식을 치르고 바로 다음 날이 결혼식이에요. 아, 이게 맞나? 이거 잘못하다 결혼식 전날 뭐 취소하는 거 아니야? 불안해서 걱정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제임스가 정말 결혼을 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한 건지 뭐 웨딩 플래너도 같이 만났고요. 또 결혼 허가증도 받았어 이미. 그래서 몰리 가족들 입장에서는 그래 결혼식을 하긴 하는구나 했지만 뭐 이거 결혼식 취소고 나발이고 딸이 살해당했습니다. 정말 참담했어요. 동시에 경찰은 제임스의 집에 찾아가요. 차 안에서 발견된 결혼 허가증, 거기에 제임스 에디 이름이랑 주소가 있었거든요. 미주리에 있는 산타페라는 마을로 갑니다. 경찰은 몰리 발견하고 지체 없이 향했기 때문에 새벽 2시 반경에 제임스 집에 도착했어요. 똑똑똑. 경찰입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잠시 후 집 안에선 불이 켜지더니 눈을 부비면서 웬 중년 여자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경찰인데요. 여기 제임스 에디 집 맞죠? 지금 집에 있나요? 네, 지금 자고 있는데요. 무슨 일이세요? 살인 사건입니다. 안타깝게도 제임스 씨 약혼녀 몰리가 사망했습니다. 실례지만 제임스랑 어떤 관계죠? 에? 누구요? 약혼녀요? 제가 제임스 와이프인데요. 멜라니입니다. 근데 뭐 약혼녀 누구요? 당황스러운 건 경찰도 마찬가지였어요. 분명히 차 안에서 결혼 허가증 나왔는데 거기에 있는 이름 제임스 에디를 보고서 이 집에 왔단 말이에요. 근데 뭐 와이프가 있다고? 자, 어떻게 된 일이냐? 지난 크리스마스 때 교통사고 나서 죽었다던 멜란이 멀쩡하게 살아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 제임스랑 23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오손도손 잘 살고 있었어요. 당시 아들은 성인 돼서 독립해 나갔고 고등학생 딸이랑 셋이 살고 있었는데 내 남편이 결혼을 한다고요? 멜라니는 오밤중에 얼마나 황당해요. 경찰은 멜라니와 제임스 부부를 분리시켜서 각각 다른 방에 앉혀두고 이야기를 했어요. 먼저 멜라니는 혼란스럽죠. 멜라니, 몰리 왓슨이란 여자 알고 있어요? 아니요. 몰리가 누구예요? 자, 이거 남편분 결혼 허가증인데 여기 제임스랑 몰리 결혼이 가능하다 표시되어 있죠? 멜라니는 뭐지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나. 형사님, 제임스는요 23년 동안 저랑 여기 살면서 외박 한 번 한 적이 없어요. 바람이요? 그 사람은 불륜 남녀들을 혐오하는 사람이에요. 교도소에서 일하면서 죄수들 그 바람 피다가 사고 친 것들 욕하면서 극혐했어요. 그런데 지금 제 남편이 그 몰리라는 여자랑 약혼을 했다 그 말인 거죠? 제임스가 몰리랑 7년을 만났는데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이 부부는요, 부유하진 않았지만 남편 직장 잘 다니고 멜라니는 집에서 주부로 일하면서 아무런 문제 없었다. 너무너무 완벽하고 행복한 가정이었대요. 하지만 제임스가 바람도 너무너무 완벽하게 피우고 있었던 거지. 최근 몇 년 사이에 멜라니는 조금 의심 가는 게 있긴 했대요. 제임스가 퇴근 시간이 오후 3시인데 종종 5시가 넘어서 집에 오는 거예요. 멜라니에게 물어보면 오늘 좀 일이 많았어. 회의가 늦게 끝났어. 이런저런 핑계를 대니까 멜라니는 그런 줄 알았던 거죠. 근데 이 몇 시간 동안 몰리랑 모텔에서 잠시 쉬었던 겁니다. 참 그래도 7년이면 뭔가 이상한 낌새가 있지 않았을까? 근데 정말 몰랐다는 거예요. 아마도 이건 제 생각인데 몰리가 제임스를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제임스는 그냥 일반적인 연인처럼 몰리를 대하지 않은 거지. 정기적으로 데이트도 하지 않았고 그냥 필요할 때만 모텔을 갔거나. 그래서 와이프에게 들키지 않고서 불륜을 할 수 있었다. 경찰은 멜라니에게 물었습니다. 지난 밤에 제임스 행동이 좀 이상하지 않았나요? 아니요. 친구 만나러 잠시 나갔는데 제가 바로 잠에 들어서 그가 언제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정말 특별한 건 없었거든요. 늘 평소처럼 보였어요. 제임스도 다른 방에서 경찰과 인터뷰를 해요. 제임스는 순순히 사실 제가 몰리랑 바람 폈습니다. 멜란이랑 몰리 모두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근데 형사님, 살인은 아닙니다. 진짜 몰리가 죽었나요? 사건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고 말했어요. 근데 그 특유의 차분함 있죠. 지금 약혼녀가, 그것도 내일 모레 결혼할 약혼녀가 죽었는데 덤덤해요. 좀 더웠는지 창문을 열고서 선풍기를 켜는데 뭐라고 말을 하냐? 어제 저녁에 한 7시쯤이었나? 저 친구 만나러 나갔는데요. 그 친구 연락이 안 돼서 그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가 8시 반이었나? 그 뒤엔 쭉 집에 있었는데요. 몰리의 사망 시간은요. 추정컨대 9시에서 한 9시 반 사이거든요. 목격자 글렌이랑 마주친 그 시간? 자, 그 시간에 제임스는 집에 있었다는 거예요. 경찰은 그럼 그 만나기로 했던 친구 누구예요? 하고 이름이랑 연락처 받아서 전화를 해봤어요. 그 친구? 에? 아닌데요? 저 제임스 만나기로 한 적 없는데요? 근데 우리가 밤에 볼 정도로 그렇게 친한 사이도 아니에요. 이제 제임스 뭔가 경찰에게 내가 의심을 받는구나 생각했겠죠. 자, 그때 휴대폰 하나를 가지고 오는데요. 형사님, 사실 저는 이 휴대폰으로 몰리랑 연락했거든요. 멜라니는 모르는 번호입니다. 수사팀은 확인해보자. 정말 매일매일 몰리랑 문자 보내고 전화하고 연락을 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몰리가 전날 밤 저녁에 죽었는데 그 이후에도 제임스는
몰리, 왜 연락이 안 돼? 사랑해. 내일 연락할게. 혼자 계속 문자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마 나는 몰리가 죽은 줄 몰랐다. 그래서 문자를 계속 보냈다. 말하고 싶은 것 같지만 일단 제임스에게 살해 동기가 있죠. 7년간 불륜 저지르다가 결혼식 날까지 잡고 저는 와이프가 죽었다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했는데 이거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내 불륜을 감출 수 있는 완벽한 방법은 살인이다. 수사팀은 이 새벽에 제임스를 몰리 살해 용의자로 체포합니다. 멜라니는요, 한숨도 못 잤어요. 아니, 남편이 지금 바람핀 것도 들켰지. 거기다 살인 용의자로 체포됐네? 아침에 동이 트자마자 멜라니는 집안 구석구석, 옷장, 제임스가 보던 책, 컴퓨터, 지하실까지 다 뒤지고요. 다락방까지 올라가서 살펴봅니다.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남편이 7년 동안 나를 속였다고? 뭔가 단서가 있을까 뒤져본 건데 다락에서 상자 하나가 발견됐어요. 앨범이었는데요. 몰리랑 제임스 둘이서 플로리다, 멕시코 칸쿤 여행 가서 찍은 사진들이 잔뜩 담겨 있었습니다. 심지어 칸쿤은요, 제임스랑 몰리랑 다녀온 지 불과 몇 달 뒤에 멜라니랑 또 갔어요. 그렇게 좋았나 봐. 멜라니는 곰곰이 기억을 되짚어 보니까 교도소 직원이랑 가는 훈련? 아니 남자친구들끼리 가는 여행? 그런 건 제임스가 몇 번 간 적이 있었어요. 멜라니는 오히려 그래 잘 갔다 와. 남자끼리 가는 건데 나 별로 안 끼고 싶어. 더 적극적으로 다녀오라고 말했는데 알고 보니 몰리랑 갔다 왔네. 제임스는 무려 7년 동안 철저한 이중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멜라니도 참담했죠. 진짜 23년 동안의 내 인생을 부정당하는 그런 기분이 들었다고 해요. 또 갑자기 집에서 아빠가 사라졌는데 딸 엠마한텐 뭐라고 말해야 하나. 마침 이날은요, 엠마 학교에서 댄스 파티가 있는 날이었거든요. 가족들도 다 초대받아서 같이 가는 파티인데 차마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아빠가 바람 폈어. 근데 그 여자가 총에 맞아 죽었어. 이 아빠가 살해 용의자로 체포됐어. 이거 어떻게 말하겠어요. 하지만 엠마는 눈치가 좀 빠른 애였고 엄마 표정 바로 읽었습니다. 이거 집에 무슨 일 났구나. 그래도 멜라니는 끝까지 말을 못했어요. 이 딸이 춤추러 가는 파티인데 그냥 그거라도 끝나고 말해야겠다. 결국엔 댄스 파티가 끝나고 엠마는 친구에게서 기사를 하나 전달받았는데 바로 아빠 제임스가 살해 용의자로 체포되었다라는 기사였습니다. 기사를 본 엠마는요, 조심스럽게 멜라니에게 찾아갔어요. 엄마 나 근데 이 사람 만난 적 있어. 몰리를 만난 적이 있대요. 너가? 언제? 어디서? 1년 전에 엠마는 친구들하고 코미콘이라는 페스티벌이에요. 만화 코스튬 하는 행사인데 거기 입고 갈 의상이 필요한 거예요. 고민을 하자 제임스가 그 아빠 친구 중에 의상 만드는 사람이 있어. 도와달라고 할까? 응, 완전 좋지. 그렇게 몰리 집에 가서 둘이 앉아가지고 자, 몰리 저는 이런 옷을 입고 싶은데요. 그래? 그럼 디즈니 공주는 어때? 내 전문이거든. 엠마는 전혀 몰랐죠. 이 사람이 우리 아빠랑 데이트하는 사람인 줄. 딸 엠마는요, 이번 사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제임스가 사건 당일 8시 반 이후에 집에 있었다라고 말했죠. 이 알리바이를 깨는 발언을 해요. 엠마는 이날 숙제한다고 조금 늦게까지 깨 있었어요. 아빠가 집에 들어오는 걸 봤는데 그게 밤 10시였다고 합니다. 몰리의 사망 추정 시간은 9시에서 9시 반인데 만약에 제임스가 몰리를 살해하고 곧장 집으로 왔다면 한 10시쯤이었을 거예요. 사건 현장이랑 제임스 집이랑 25km 정도거든요. 30분이면 충분히 도착합니다. 그리고 제임스는 집에 오자마자 바로 욕실로 들어가더니 샤워를 하고 나왔는데요. 곧장 세탁기 돌리는 소리가 들렸다고 해요. 엠버가 듣고서 아빠가 지금 빨래를 하나? 이 시간에? 그리고 엠마 계속 식탁에 앉아서 숙제하고 있었는데 딸, 굿나잇. 제임스가 이렇게 한번 안아주고 가요. 근데 엠마 코끝이 찡긋 표백제 냄새가 코를 찔렀다. 상당히 수상하죠. 결정적으로 현장이 비포장 도로였잖아요. 타이어 자국이 아주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수사팀은 이걸 놓치지 않고 채취합니다. 저는 그냥 이거 사진으로 찍어서 타이어랑 비교해보는 건 줄 알았는데요. 본을 뜨더라고요. 석고 같은 거 부어서 정확하게 타이어에 마모된 자국까지 정확히 볼 수 있었어요. 그렇게 자세히 보자 제임스의 차 타이어랑 일치한다.
이건 단순히 같은 브랜드, 같은 모델이라서 패턴이 똑같다라는 게 아니라 실제 타이어에 마모된 자국, 패인 자국 총 11개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이건 절대 우연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현장에서 발견된 티셔츠, 감식 결과 총상 잔류물, 그리고 몰리의 혈액, DNA가 나와요. 문제는 이 티셔츠에서 제임스의 DNA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건데요. 나중에 엠마가 증언하길 이거 제가 아빠한테 만들어준 티셔츠인데요. 학교에서 그래픽 디자인 수업 때 콘테스트 때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확실해요. 기성품이 아닙니다. 똑같은 디자인이 나올 수가 없어요. 무조건 이건 제임스의 티셔츠다. 또 나중에 몰리 휴대폰이 현장 근처에서 발견이 돼요. 휴대폰에 고양이 스티커가 붙어 있던데 이것도 뭔가 짠하죠. 수사팀은 휴대폰에서 몇 가지 통신 기록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몰리는요, 살해되기 전날 구글에 계속 제임스 와이프, 멜라니에 대해서 검색하고 있었습니다. 키워드는 멜라니 부고, 멜라니 사망, 멜라니 병원. 보통 작은 마을에서는 사망 기사가 뉴스에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요. 온라인 추모 게시판도 있고, 또 멜라니가 교통사고 당했다며. 그럼 사고 관련 기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몰리는 이때 뭔가 의심이 갔나 봐요. 뭔가 찾으려고 했지만 나올 리가 없죠. 멜라니는 죽지 않았으니까. 이걸 조금 더 빨리 눈치챘다면 좋았을 텐데 이게 지금 살해되기 며칠 전의 일입니다. 검색을 했던 게. 다음날 몰리랑 제임스는 문자를 주고받는데요. 대부분 멜라니의 장례식과 관련된 이야기였어요. 자, 몰리는 지금도 제임스가 뭔가 수상하긴 하지만 확신은 없었어요. 그냥 아무렇지 않은 척을 했어. 제임스, 유감이야. 내가 걱정 많이 하고 있어. 사랑해. 제임스도 내일이 장례식이야. 사랑해. 나 지금 세인트루이스 공항으로 가고 있어. 장례식에 참석할 사람들이 도착했거든. 아무튼 둘은 아무렇지 않게 대화를 나누는데 몰리는 점점 불안했습니다. 왜 멜라니 장례식에 대한 기사가 단 한 개도 없을까? 경찰은요, 아마 이런 몰리의 의심이 이 사건의 트리거가 됐을 것이다. 이날 저녁, 몰리는 제임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저녁 8시 반에. 22분 동안 통화를 하는데 통화할 때 몰리의 위치는요, 그녀가 사망한 그 시골길이었습니다. 아마도 거기서 제임스를 만나기로 했을 거예요. 그리고 통화 내용은 멜라니가 정말 죽은 게 맞아? 나한테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내가 여기저기 다 검색했는데 왜 기사가 하나도 없어? 그건 말이야. 몰리 일단 우리 만나서 얘기할까? 이런 대화를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싸우면서 제임스는 몰리가 있는 그 한적한 시골길로 향했어요. 사람도 없고 가로등도 없는 으슥한 길. 9시쯤 둘은 만나서 대화를 나누다가 몸싸움이 먼저 벌어졌고요. 제임스는 그래, 내가 지금까지 떠벌린 이 거짓말 해결할 방법은 이거밖에 없어. 미리 준비한 총으로 자신의 약혼녀. 7년 동안 제임스만 바라보면서 정말 충성을 다해 살아온 몰리의 뒤통수에 총을 발사합니다. 제임스의 유죄를 입증할 증거는 충분했어요. 그는 1급 살인 혐의로 기소됩니다. 팬데믹으로 재판은 지연됐고요. 2021년 4월에 좀 뒤늦게 열렸어요. 제임스는 계속해서 저는 무죄입니다. 불륜은 저질렀지만 살인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은 최대한 많은 증거들, 증인들, 전문가들 확보해야 했는데요. 현장 수사했던 경찰, 타이어 전문가, 또 신고자 글렌 있죠. 그도 법정에 나오는데 글렌은 사실 유일한 목격자이긴 한데 정확히 얼굴을 보지 못했어요. 대신 목소리는 들었는데 좀 나이가 있는 중년 남성의 목소리였다. 또 다른 중요한 증인은 바로 랜돌프 카운티 청의 결혼 허가증 발급해준 공무원 마크였습니다. 마크는 제임스가 조금 이상했습니다. 특히 제가 결혼한 적이 있나요? 이 질문을 했을 때 정말 날카롭게 반응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아니, 제임스가 결혼한 상태였잖아요. 멜라니가 죽지도 않았고 이혼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결혼 허가증이 나왔을까? 미국이 일부 다처제도 아닌데. 마크가 법정에서 증언하길 결혼한 사람들의 데이터베이스가 없다. 그들이 결혼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면 그걸 믿고서 발급해준다는 거예요. 랜돌프 카운티, 미주리 주는 물론이고 미국 전체에도 없다고. 아니, 결혼 허가증 발급받을 때 소셜 시큐리티 넘버를 확인하거든요? 근데 그 데이터가 없다고? 이게 정말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게 랜돌프 카운티만의 문제인 건지 당시 법정에서 마크는 제임스의 결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런 공식적인 데이터베이스는 없습니다. 당당하게 증언을 했어요. 제임스의 변호인은 뭐라고 방어하냐. 배심원단 여러분, 몰리가 사망한 날요. 제임스는 4,000불, 한 700만 원 정도를 결혼식 잔금으로 지불했습니다. 정말 제임스는 결혼식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몰리를 죽였다니요. 만약에 몰리를 죽일 거면 왜 그 돈을 냈겠습니까? 반박했지만 검찰은 일부러 계획살인이 아닌 것처럼 꾸미기 위해서 일부러 돈을 쓴 거다라고 방어했어요. 저는 이 대목에서요. 혹시 제임스가 마지막 순간까지 고민하지 않았을까? 멜라니를 죽이고 몰리랑 결혼할까? 아니면 몰리를 죽이고 멜라니랑 살까? 결혼 직전까지 뭔가 엄청난 갈등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 결혼 허가증도 받았고 잔금도 지불하고 그랬겠지. 법정에는 딸 엠마까지 나와서 증언을 하는데요. 엠마가 증인석에 섰을 때 제임스는 많이 동요합니다. 멜라니도 얼마나 어이가 없었을까.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교통사고 당해서 죽은 사람 만들었으니. 멜라니는요, 제임스 체포되고 몇 달 지나서 이혼 신청을 했어요. 2021년 4월 29일 판결이 있었는데요. 만약에 몰리랑 제임스가 결혼을 했다면 이날은 결혼 기념일이었을 거예요. 제임스는 1급 살인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석 달 뒤에 형량 선고가 있을 때는 몰리의 오빠 팀이 유가족 대표로 나와서 가족의 참담한 심정을 전했는데요. 몰리가 결혼한다고 행복해하던 그 순간이 눈에 선할 거 아니에요. 드레스 입고 방방 뛰던 그 모습, 왜 그때 내가 말리지 않았을까? 제임스가 이상한 사람이라는 걸 눈치채지 못했을까? 스스로 자책했고요. 몰리는 다시는 볼 수 없는 나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여동생이었습니다. 저 괴물은 몰리만 데려간 게 아닙니다. 이 끔찍한 비극 때문에 저희 엄마는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었고요. 아버지는 아픈 엄마를 2년 동안 돌봤습니다. 그 스트레스 때문에 아버지는 지난 2020년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몰리 죽고 나서 정말 이 가족들이 처참한 생활을 했던 거예요. 마지막으로 검사는 몰리 아들 데클란이 보낸 편지를 읽었는데요. 이건 제임스에게 쓴 편지예요. 당신은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을 빼앗아 갔습니다. 엄마는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똑똑하고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엄마가 당신을 믿은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당신을 사랑했기 때문에. 분명 당신의 결점도 알았을 테지만 그래도 엄마는 당신과 함께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 때문에 당신은 우리 엄마를 죽인 거죠. 판사는 제임스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했어요. 제임스는 항소 준비를 한다고 했는데요. 아직까지는 들려온 소식이 없고요. 재심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합니다. 한 사람의 거짓말이 초래한 비극적인 결말이죠. 너무나 안타깝고 몰리는 결국 살해당했어요. 그녀의 아들 데클리는 세상에 혼자 남겨졌고 멜라니 역시 반평생을 살아온 남자에게 철저히 배신당했고요. 이 아이들까지도 아빠를 잃게 되었습니다. 멜라니는요, 아직도 제임스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대요. 제가 아는 제임스는요, 정말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그가 잘못된 거짓 인생을 살았다고 해도 충분히 바로잡을 기회가 있었을 겁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는지 모르겠다고. 아니, 솔직하게 털어놓으면 됐잖아요. 몰리랑 결혼해서 새 출발하든지 아니면 몰리에게 미안하다, 내가 아직 이혼하지 않았다, 사과하고 끝내든지. 성인 남자라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도대체 왜 이게 살인으로 간 걸까? 여러분, 정말 많은 사건들이 이런 식으로 벌어집니다. 이별해야 하는 순간에 그 짧은 순간의 불편함을 피하려고, 죄책감, 민망함, 그거 외면하려고 살인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몰리는요, 너무나 선하고 다정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어쩌면 조금 순진했을지 모르죠. 그래서 더 몰리의 죽음이 슬프고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그럼 오늘 사건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